무병 장수 구구 발발.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무병과 장수를 책임지는 무병장수 988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은 불로장생 신약개발이라 불리는 알키미스트 노화협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 성균관대 의대 김동익 석좌 교수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토요일 날 네. 5월 9일 날 네. 아마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채널 오픈 기념 방송을 했어요. 네. 그것도 뭐 생방송으로 말이죠. 그렇죠. 한 30몇 분 정도 오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와우. 기대가 많이 된다고 모든 분들의 예. 무병장수를 책임지라고 아이고, 그런 예. 부담도 주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 채널에 대해서 그렇게 또 좋은 평가도 해주신 정말 국민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려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주 방송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심장이라든가 혈관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노화와 심장 혈관 건강을 주제로 우리나라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순환기내과 명의로 잘 알려져 있는 제가 근무했던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우리 양정훈 교수님 모셨거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에서 심장혈관을 보고 있는 양정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방송인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흔쾌히 달려왔습니다. 예. 가장 유명하신 분만 저희들이 모시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들 일반인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 순환기내과 이러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 순환기내과가 주로 어떤 질환을 다루고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들을 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그 표현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한테 전달되기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해서 이제 혈관,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이나 심장에 혈류가 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혈류가 순환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는 심장하고 전신의 혈관, 동맥, 정맥 질환, 심장과 동정맥 질환을 다루는 과가 순환기내과라고 보시면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자동차로 보면 엔진 쪽이나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주로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주로는 뭐 엔진과 많이 비교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몸 전체가 조금씩 변한다고들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주제인 그 심장과 혈관 노화는 정말 우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혈관이 뭐 딱딱해진다, 혈관이 늙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라서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기 쉽게 조그만 멘트 부탁할게요. 피부가 세월이 지나면 어릴 때는 이제 탱탱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쭈글쭈글해지고 주름도 생기고 탄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장과 혈관도 탄력을 잃게 되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혈관도 좀 딱딱해지고 심장도 약간 경직이 오는 그런 일반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심장에 탄력을 잃으면은 그게 노화가 실제로 진행되는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저도 이제 그런 지금 나이가 됐는데 말이죠. 이게 몸이 말이죠. 이렇게 근육이 많았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확 빠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심장도 근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심장도 그런 근육이 빠지는 현상이 벌어지나요? 심장은 근육이 빠지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혈관 경직도도 증가하고 혈관의 압력도 일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고혈압의 빈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압력의 증가를 심장이 이겨내면서 펌프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이제 무게 운동을 많이 하면 알통이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근육은 오히려 더 조금씩 두꺼워지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 나이가 먹으면 심장의 근육도 두꺼워지는군요. 네네네. 그것도 일종의 뭐 그것도 우리가 모르지만 세밀하게 지금 늙어가는 그 과정이군요. 네,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되는 변화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병적인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혈압 관리가 덜 되거나 압력이 많이 증가하거나 이럴 때는 그거를 이기려고 굉장히 힘차게 심장이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 자체가 이제 병적으로 두꺼워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보면은 이제 막 숨이 차다, 막 쉽게 피곤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혈관외과 전문이지만은 환자분 이런 얘기하면은요, 이게 심장병인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냥 오시는 건가 이렇게 좀 혼동될 때가 되게 많아요.
혹시 그거 나눌 수 있는 무슨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능력이 약간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단을 3층 오르거나 뭐 등산을 격하게 하거나 이러면 젊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증상의 변화 이런 것들은 좀 민감하게 느끼는 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정도인데, 그거보다 약한 강도의 활동, 평지를 걷거나 일반적으로 화장실 정도 왔다 가거나 이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나 활동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나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노화보다는 병적인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 정도를 그냥 별일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는 뭔가 시간이 왔다라고 받아들여야겠군요. 네, 아무래도 빈도나 강도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강해지는 그런 증상 말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강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병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의학적으로는요, 전구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전구 증상. 일종의 그 사전 신호가 있는 거를 전구 증상이라는데, 사실 이 심장 질환도 갑자기 오는 건 아니고 다 전구 증상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구 증상이 있을 때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를 해야지만이, 즉 생명을 조금 살릴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뭐 숨차고 이렇게 피곤해지는 거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심장 질환 있을 때 전구 증상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한번 시청자분들 알기 쉽게 조금 예를 들어 주시죠. 대표적인 심장 증상은 호흡곤란과 더불어 흉통입니다. 흉통. 그래서 전형적인 흉통, 심장 관련된 흉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렇게 샤프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콕콕 찌르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고요, 뭔가 묵직하고, 영어로는 프레셔죠. 그러니까 압박감이 있고 터질 듯한 압박감. 이런 흉통은 병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앞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장은 엔진에 비유되거든요. 엔진. 그래서 엔진이 과열될 때 증상이 나오는 게 의미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엔진은 천천히 돌면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도 60번에서 100번 정도만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분당. 근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하고 나면 두근두근되고 엔진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유사한 운동을 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묵직한 흉통, 쥐어짜는 묵직한 흉통이 발생하면 그거는 의미 있는 증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이 과열될 때 생기는 증상이 발생한다면 그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흉통이 그 어떤 주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저도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슴이 이렇게 조여오는 듯한 그런 걸 느끼는데,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데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이 부실해졌을 때, 엔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엔진이 과열될 때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주로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계단 오르거나 등산하거나 활동을 할 때 엔진이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부실할 때 그때 증상이 나오고, 엔진을 쉬게 하면 가만히 앉아 있거나 그늘 안에서 쉬거나 이러면 증상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이 과열되는 상황에 증상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증상이 없어진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장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예비 운동을 하고 차분히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산에 갔다가 사실 제가 스스로 좀 위험하다고 느낀 게, 바로 시작하자마자 경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 정도 가니까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무게감이 있는 흉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스쿼터링이라 그러는데 쪼그려 앉아갖고 그냥 바닥에 그냥 누워있는 이런 상태로 해서 회복한 다음에 걸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네네. 아무래도 엔진이 과열된, 한꺼번에 과열시키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서서히 엔진을 대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제가 좀 자랑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그 에크모라는 치료가 있어요. 이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해서 조금 여쭈고 싶은데, 에크모 치료가 무엇이고, 우리가 흔히들 생명을 구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장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네. 심장은 말씀드린 대로 엔진, 기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펌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펌프 역할을 하는데 심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순환 보조 장치가 이제 현재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에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르스나 우리 코비드나 어떤 이제 브레이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에크모 치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크모는 심장과 폐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심장 쪽에서는 동맥과 정맥을 활용한 동정맥 에크모가 활용이 되고요. 폐 쪽에서는 정맥과 정맥을 활용한 정정맥 에크모가 활용이 되는데 흔히는 심장이 굉장히 심한 데미지를 손상을 받았을 때 심장의 펌프 기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에 염증이 많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심장의 펌프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일시적으로 에크모를 적용해서 바깥에 인공 심장과 폐를 두는 거죠. 그래서 본인 심장과 폐가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인공 심장과 폐를 밖에 둠으로써 그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이제 해결이 되면 본인 심장과 폐가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두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기 심장이 지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회복될 때까지 대신 돌려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장비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교수님 같이 훌륭한 분도 중요하지만 또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에크모라든가 최첨단 장비가 갖추어져야지만이 좋은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로 우리 병원장님들 우수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 그 기계들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갑자기 제가 퇴임하기 전까지 그 혈관외과 명의로서 수술방 막 날아다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는데 가수 이선희 씨 아시죠? 네. 아 옛날이여라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그리우신가요? 예. 아무튼 교수님께서 그럼 에크모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코로나 사태인가요? 네. 코로나 사태 때 네. 아무튼 그 기계가 뭐 몇 대였냐. 네, 그래서 네, 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뭐 없어서 죽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장비고 주로 이제 교수님 쪽에서 순환기 내과에서 다루는 중환자들만 주로 다루는 그런 시설 장비겠군요. 네, 맞습니다. 주로 심장이 나쁜 쪽은 순환기내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주로 폐가 나쁜 쪽은 호흡기내과나 이제 중환자 쪽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기계 관리나 뭐 이런 측면에서 심장혈관 홍보외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학과 이게 여러 이제 다학제적 진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무병장수 9988 5천만 국민들의 무병장수를 책임지는 채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삼성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명의이신 양정훈 교수님을 모시고 계속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제 고혈압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원래 혈압이 나이만큼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이게 특별한 질병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월이 흐르면서 동맥이 좀 딱딱해지는 변화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좀 잃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혈압 자체는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압이라고 하는데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그러니까 젊을 때는 120에 80 이렇게 나와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125에 75 이렇게 간격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변화이긴 합니다.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성은 보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다 고혈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좀 그렇다군요. 네. 그 딱딱해진다고 하는 게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것은 혈관이 사실 좁아지는 것과 비슷합니까? 혈관의 탄성도를 잃는다. 탄성도를 네, 잃는다.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고혈압을 좀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다음에는 그 우리가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그 심부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수님, 그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심부전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질환적으로 이게 더 악화되거나 오는 원인이 있을까요?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부전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을 앓고 나서 심장의 근육 손상이 발생을 하면서 심장의 펌프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도 부정맥이라든지 심장 근육질환, 선천성 근육질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심부전의 원인은 심장의 수축기 기능, 그러니까 펌프 기능을 잃는 게 아니고 심장 자체도 혈관처럼 딱딱해지면서 경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축하는 능력은 정상이지만 원래대로 원복하는, 그러니까 이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완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심장 이 내강에 심장 안에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폐로 전달이 되는,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심부전이 가장 일반적으로 흔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심부전이 하나의 병이라기보다는 여러 병들이 이제 복합돼서 증상이 악화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사실 뭐 교수님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수술하기 전에는 우리 교수님 말고도 다른 분도 많이 협진하지만은 주로 제 파트너였는데 이제 협진 의뢰에서 심장 기능이 괜찮은지 심부전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수술하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해서 회복하고 수술하지 않으면은 결과가 되게 나쁘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하니까 또 수술장에서 막 날다 생각나는데 옛날이요. 이제 우리가 심부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봤으면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협심증, 뭐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잖아요. 네네. 이거 역시 또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또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혈관계 위험 요인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는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등의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이 세월이 흐르고 노화가 돼가면서 아무래도 노출의 빈도가 올라가겠죠. 이런 심혈관계 위험 요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심장 혈관 안에 동맥 찌꺼기, 동맥 경화반들이 이게 쌓이면서 심장 혈관의 내강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에 충분한 혈류 공급이 제한이 되고요. 그러니까 혈류가 공급하는 산소와 영양분이 심장 근육에 충분히 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증상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이제 심부전이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발병이 되는 거군요. 네, 굉장히 젊은 분들도 요즘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서구 생활 패턴에 점점 익숙해지니까 음식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젊은 분들도 심근경색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맥박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가끔 톡톡해서 약간 이렇게 뭔가 불규칙적인 그런 느낌이 와요. 부정맥과 심장 노화 이런 게 뭐 관련이 있습니까? 외래에서 흔히 이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다 24시간 심전도를 붙여놓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미성숙한 비트들이 한두 번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연속해서 3-4비트 이상 나왔을 때 그럴 때를 우리가 병적인 표현으로 부정맥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드물게 한 번씩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드물게는 예민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미성숙한 비트가 하나씩 나와도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베타 차단제라는 그런 소량의 약물을 좀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이렇게 정보를 보다 보면 그 돌연사라든지 급작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서 가끔 그게 이상하다 싶으면 저도 그 병원에 가서 그 심전도를 좀 검사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인들 상당히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린 사실 베타 브로커도 저도 사실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젊은 나이였었는데 의사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한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 부정맥이 되게 심한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안 뛰고 있다는 거. 그러면 만져보면은 속으로 이제 야 뛰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뛰어 이런 적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베타 브로커를 먹고 한동안 지낸 적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가 이제 교감신경 항진을 일으키거든요. 우리 몸의 흥분도를 올리기 때문에 미성숙한 비트의 빈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거나 혹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거나 이러면은 흥분도, 우리 몸의 흥분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성숙한 비트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네.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고 그러고 실제 외적인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결국은 베타 브로커 없이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됐거든요. 제가 이제 혈관외과 수술을 하면서 괴로웠던 적이 혈관외과 수술은 혈관 째야지 되는 수술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혈관이 우리 김 대표님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다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상상 못했습니다. 석회화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석회화라 그러는데 동맥경화라든가 아니면 당뇨병
이런 거 있으면서 또 고령 환자가 되면요 정말 딱딱하게 완전 돌이에요. 그러면 칼로 찢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찢었다고 하더라도 꼬매야 되잖아요. 꼬매지지도 않아서 정말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 석회화의 무슨 원인이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에서 요즘에 굉장히 이 석회화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폐 저설량 CT를 찍으면 관상동맥의 석회화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석회화가 심합니다. 이 리포트를 건강검진에서 받으면 굉장히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외래에 오셔가지고 굉장한 이제 걱정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석회화는 혈관의 벽에 생기는 겁니다. 혈관 벽에. 혈관 안에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가 못 가는 게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석회화는 혈관 안에 아니라 혈관 벽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혈관 벽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우리 몸의 염증, 혈관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석회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 비면은 이게 이제 딱지가 생기고 어떤 굳은 살이 배기듯이 혈관도 마찬가지로 혈관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석회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 몸의 염증, 혈관의 염증에 당연히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빈도가 올라가겠죠. 우리가 그 석회화라는 거는 임상적으로 아주 심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점수 이상, 뭐 400점 정도의 기준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점수 이상일 때는 이 석회화뿐만 아니라 이 혈관 안에도 동맥경화가 생길 확률이 더 높다. 이런 대규모 임상 연구 때문에 이 석회화를 동맥경화의 한 지표, 예측 지표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석회화, 어떤 일정 부분 점수 미만이 되는 가벼운 정도의 석회화, 경도의 석회화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면은 그 석회화가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보다도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이 석회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당뇨를 조절 잘 하는 것이 또 석회화를 막는 그런 길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혈관이라고 하는 게 피가 통하는 그냥 단순한 그냥 굳어 있는 관이 아니거든요. 이게 탄력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탄력성이 없으면은 피의 흐름이 좋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화가 오지 않도록 이제 막는 것이 중요한데 뭐 석회화를 막을 수 있는 뭐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동맥경화라든가 이제 당뇨병과 같이 이게 동반되는 질환을 잘 관리를 해야지만이 석회화를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삼성 서울병원의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두 분, 순환경내과의 또 교수님과 혈관외과의 또 명의셨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입체적으로 듣고 보는 느낌이에요. 입체적인. 혈관 아까 혈관을 짠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 몇 미리짜리 혈관을 짠다고 그러는 게 그럼 칼은 도대체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네. 내과와 외과가 만나면 입체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여성들이 이제 그 심혈관 질환이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늦다고 들었는데, 근데 폐경 이후에는 그 심혈관 질환이 확 증가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 감소와 이런 것들 좀 관련이 있습니까? 상당히 외래에서도 많이 질문을 받는 그런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교과서적으로는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이제 당연한 사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진 호르몬입니다. 폐경과 함께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대사 변화도 일어나고 또 그 와중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의 상승이라는 그런 어떤 트렌드 이런 것도 겪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나이대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심혈관계 위험도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 폐경이라는 게 단순히 그 생리를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심혈관 질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겠군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심혈관계 보호 무기를 하나 갖고 있다가 그 무기가 해제되면서 남성과 비슷한 입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아까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라 그랬는데
우리 흔히들 생각하면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높은 게 나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나쁜 겁니다. LDL.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무병장수 9988에서는 노화와 심장혈관 건강편을 함께 하고 있고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양정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혈압약을 사실 먹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잘 관리해서 뭐 약 개수가 많아지지는 않는데 주변에 보면 약이 하나 이렇게 늘어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환자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약 많잖아요. 이 혈압약만 먹습니까? 당뇨약도 먹고 정말로 많은 약을 먹어요. 근데 그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혈압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아니면 뭐 복용의 지침 같은 거 있으면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약을 많이 먹는다, 적게 먹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환자분의 몸 상태에 가장 적절한 개수만큼 약을 먹는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에서 약물의 효과가 합쳐진 그런 복합제를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요. 실제로는 5알을 드시지만 2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의 개수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나이 드신 분들의 혈압약을 먹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약을 먹고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약의 반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의 작용 시간이 있고 이런데, 약을 먹고 바로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또 약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약의 효과가 나올 때쯤은 2알을 먹게 되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지럽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 낙상 사고도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주위에도 그런 지인들이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가 있는데 약을 먹고 자기가 좋아졌다고 이제 약을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먹어도 됩니까? 일정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 일정 부분은 맞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약을 드시면서 그때부터 생활습관 관리를 굉장히 더 철저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거나 보다 싱겁게 잡수시거나 그러면서는 생활습관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 용량이 굉장히 저용량이 필요했던 경우, 소위 말해서 세지 않은 아주 가벼운 약을 드셨던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약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동맥경화나 동맥경직도가 진행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압약을 뚝 중단하는 수 있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복합치료제 말씀하셔서 참 좋은 말씀인데 사실 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냥 약이 하나 개발되면 그 다음 약 개발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가 나중에는 아침 공깃밥 하나 먹듯이 그냥 약이 한 사발을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노화 연구를 하면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타겟팅으로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미리 생각을 하면서 2, 3세대에서는 복합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이제 과거에 봤던 환자분들이 불편한 거 이런 걸 많이 느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전략을 잡고 있는데 좌우지간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고혈압도 한 알로 과거에 5알을 다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복합제를 개발했으니까 그죠? 예. 네. 고혈압 환자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약을 너무 과다복용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고혈압인데 약을 먹었다고 좋으셨다고 해서 나는 좋아서 약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군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맞아요. 지금 그 순환기내과에서 질환을 쭉 보고 계신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게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심혈관을 젊게 하기 위해서 뭘 시작해야 될까요? 교과서에서는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문구를 많이 씁니다. 생활습관 개선. 근데 현대인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생활습관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실제 제 외래에서도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권고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완수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 그래서 체중은 1kg 빠질 때마다 혈압이 1 이상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10kg을 뺀다 그러면 혈압약 하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기반에는 주기적인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바쁜 삶에서 매일 유산소 운동을 1시간씩 해라. 이게 사실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했다 그러면 내일은 쉬어도 모레는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 관리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운동이거든요. 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흥미로워하는 거 있을 거예요.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은 뭐 혈관 나이 요즘은 많이 검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제가 이제 혈관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할 때는 저는 환자 볼 때 두 가지 나이를 봐요. 하나는 몇 년도생이신가 해서 실제적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몇 살로 보일까 하는 생물학적 나이를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 두 번째를 더 중요시합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건강하게 보인다 그러면 수술을 진행하고 출생일이 뭐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나이가 안 좋으면은 수술을 이제 안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즘 생물학적 나이의 일종인 그 혈관 나이 이렇게 많이 측정하잖아요.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혈관 나이 어떻게 측정하나 이런 것도 궁금해할 거고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혈관 나이는 저보다 김동익 교수님 훨씬 더 전문가이시긴 한데 앞서 이제 그 서두를 말씀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에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심장 환자들 어려운 환자들 보다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물리적인 숫자와 실제 환자분의 나이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게 절대적인 공감이 되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혈관 나이는 흔하게는 건강검진에서 많이 측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상완하고 발목에 이제 혈압 커프를 두르고 그리고 이제 혈관의 이제 맥파 압력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그 공간을 지나가는 이제 물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죠. 탄성 조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공간을 지나가는 속도는 이제 탄성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맥경직도가 심해지면 맥파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래서 맥파 전달 속도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혈관의 나이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60세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 70세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야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속도와 통계적인 속도를 비교하면서 혈관 나이를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건강한 혈관은 탄력성이 좋고 나이가 든 혈관들은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혈관 나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네. 예. 정기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정기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나중에 맨 뒤에 보면은 혈관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상당히 젊게 나오는데 한 10살 정도요? 네. 이거는 좋은 겁니까? 그 건강관리, 생활습관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다. 사시면서 굉장히 나쁜 거에 노출이 덜 되셨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좋아하셔도 돼요. 그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한때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암 수술도 하고 했습니다만 약간 관리를 좀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심혈관 그 노화를 방어한다, 좀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뭐 체중 관리도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유산소 운동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심혈관 노화를 막기 위한 생활 습관하고 그 혈관 나이를 젊게 하는 것과는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같은 얘기라고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혈관 질환이나 모두 다 위험 요인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이런 심혈관계 위험도는 공통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심장, 혈관, 뇌혈관 동일한 위험 요인을 갖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심혈관계 질환을 전체적으로 예방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는 조금 우리 최첨단 연구 분야를 한번 다뤄볼게요.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하거나 또 소나기 내과에서 심근경색 이제 치료할 때 최첨단 기술로서 뭐 줄기세포 이식을 하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 흉부외과 수술할 때 심장에다가 붙일 수 있는 줄기세포 함유한 패치 이런 것도 개발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제학술까지 다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연구를 한 지 제가 조금 됐기 때문에 요즘 어느 정도 가져왔는지 궁금해요. 심근경색 치료할 때 우리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뭐 패치 치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임상화되고 있나요?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프로마이징하고 우리가 가봐야 되고 가볼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해보고 연구하는 그룹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우리가 임상 연구에서 가장 어떤 하이 퀄리티의 임상 연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작위 배정 연구에서는 줄기세포 치료가 아직까지는 심근경색에서 큰 효과를 보여줬다 이런 데이터는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가능성은 보이지만 또 앞으로 가봐야 될 길인 것도 같지만 현재 표준 치료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이게 줄기세포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세포 치료제를 이제 과제들을 많이 심사를 하는 위치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좀 필요는 해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필요를 한데 아직은 상용화까지는 할 만큼 그런 좋은 성적이 안 와서 좀 안타까운데 아마 곧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 의사 과학자들이 좋은 것을 아마 개발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교수님도 뭐 열심히 하십시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의료 기술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AI 기술이라든지 과학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그 스템셀을 활용해서 또 이제 심장도 다시 회춘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엄청난 일들도 곧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심장을 정말 회춘시킬 수 있을까요? 회춘을 시킬 수 있다. 이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과한 것 같고 회춘의 방향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치료해 나간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의학적으로 과학자로서는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쭉 말씀드린 내용을 내 일상에 잘 담아서 실천하면 회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춘과 항노화는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네.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걸 회춘으로 볼 수도 있고 항노화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심장을 회춘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단지 심장 노화를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게 하거나 조금 막을 수 있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이 회춘의 일종이자 또 우리가 의사과학자들이 앞으로 연구해 나갈 방향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노익 교수님께서 지금 알키미스트 노화역전 프로젝트라고 지금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약을 개발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를 노화를 멈추고 또 노화를 역전시킨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중에 또 심장도 또 그중에 또 장기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니까요. 예, 제가 연구하는 범주 내에서는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을 쭉 들어보면은 어쨌든 우리 미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심장 쪽에 저기 치료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해서 좋은 쪽으로 가게 되겠고 또 특히 이제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 심장과 혈관 노화를 또 관리를 한다면은 건강한 노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인상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듯이 현대의학이 현대의학인 거고요. 미래는 현대의학보다 더 발달을 하는데 그 발달하는 속도는 과거, 현재, 미래 그 속도는 굉장히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학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관리를 받게 될 텐데 현재 상용화되는 그런 임상 치료뿐만 아니라 유전자 치료 혹은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 치료 등등이 미래에서는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회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어렵고요. 앞으로의 미래의 의료는 여러분들이 노화의 속도를 현저히 천천히 끌고 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의료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료 환경 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혈관계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함으로써 건강한 노년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도 오셔가지고 우리 5천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무병과 장수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체에서 엔진 같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질환을 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위험에서 회피할 수 있는 수도 높은 그런 정보를 주신 데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정희 교수님 그 오늘 첫 번째 전문가를 모시는 자리에 나와서 또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무병장수 9988에서는 노화와 관련돼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많은 노화 분야 중에서 우선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위중하다고 느끼거나 먼저 궁금증이 많이 있을 분야부터 지금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방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노화와 심장혈관 건강편을 이제 마련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뭐 그냥 딱 생각할 때 아마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뇌신경 쪽 준비를 했는데 뇌신경과 관련돼서 노화와 뇌신경 건강편을 준비를 했거든요. 뭐 알다시피 치매라든가 뭐 뇌졸중 이러한 뇌신경에 문제가 오면은 개인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가족, 국가까지도 심각한 상태로 이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나라 또 뇌신경 질환 분야에 또 명의로 잘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서상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것이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무병장수 9988 함께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병과 장수를 책임지고 있는 무병장수 9988 오늘도 두 분의 명의를 모시고 저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무병장수 9988은 우리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익 채널을 만들려고 했고 우리가 무병과 장수에 관계된 메디컬 정보 또 그와 관련된 기술 정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유할 것입니다. 고순도의 이런 정보들도 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다 무료입니다. 무료 멤버십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유익한 정보를 주신 우리 삼성서울병원의 순환기 내과의 명의이신 양정훈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같이 공동 진행하신 김동희 석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무병장수 9988 네, 감사합니다.